자, 우리가 이강인에 대해서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부임을 했다. 그리고 쓰임새가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 만약에 남았을 경우 물론 뭐 이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이전 감독들 대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들었었죠. 네. 자, 근데 최근에 어떤 이 기사들이 오늘 기준으로 좀 더 나왔어요. 네. 일단은 무슨 말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오케이. 저희 영상 나가고 나서 하비 그라시아 감독 인터뷰가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선수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어린 선수라도 뛰어나면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미 팀에 수준 높은 유망들이 있고 이들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고 싶다. 어린 선수들은 항상 팀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단이 아니고 부임 기자회견이었어요. 하비 그라시아.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어린이 선수들이랑 칭함은 여기에 분명히 이강인 선수도 포함이 돼 있을 거고. 그쵸.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유망주 위주로 어느 정도 기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 그라시아 감독이 밝혔다고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8월 1일자에 다 현지 시간입니다. 8월 1일자 엘 데스마르케 보도에 의하면 이강인은 그라시아 감독이 제시한 플랜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당연히 궁금하죠. 그렇죠. 물론 이는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제 뭐 발렌시아 측이랑 뭐 출전 기회를 보장을 받아서 뭐 더 나올 것이다라는 뭐 그런 예전에 이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건 있어요. 우리가 자주 이거를 얘기를 드리긴 하는데 나이 대비 지난 시즌 출장한 그 시간대가 본인이 퇴장을 당했던 거, 그 다음에 이 부상 기간으로 빠졌던 거를 감안을 하면 아주 기회를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주 기회를 못 받은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나이 때 되게 많은 출장 시간을 보장받는 혹은 부여받는 선수들이 몇 있어서 그런 거지. 그거는 이제 너무 아주 특이한 케이스들. 뭐 예를 들면 뭐 홀란드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사실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가 좀 힘들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엘 데스마르케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라시아 감독과 이강인의 관계에 새로운 희망의 시기가 열렸다. 그라시아 감독은 이강인을 두고 젊지만 좋은 선수다. 이강인이 가질 경쟁력 그리고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강인 선수가 잘하면 이런 뭐 나이 이런 거 안 따지고 기용하겠다. 그렇지.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도 이 엘 데스마르케가 보도를 할 때도 이제 뭐 이강인의 미래에 관해서 어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과거에 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지금 임대를 준비하고 있고 발렌시아 재계약을 한 번 더 맺기를 원하는데 지금 뭐 출전 시간에 불만이 있어서 이제 떠날 것이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찌됐건 지금 감독이 바뀜으로써 발렌시아와 이강인 사이에는 뭔가 새로운 국면이 좀 열리려고 한다. 그래, 새로운 국면이야. 네, 정말. 이게 포인트예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8월 1일자 수페르데포르테 보도를 보면 이 스페르데포르테 1면에 사진이 하나 실렸어요. 자, 이렇게 있더만. 네, 그래서 이 그라시아 감독의 플랜 안에 포함된 선수들이 쭉 나오는데 그 안에 이강인 선수도 있어요. 보면 솔레르, 가야, 그다음에 하메 도메네크도 있고, 다니바스도 있고, 그리고 뭐 토니나토 뭐 지금은 올 시즌은 발렌시아 뛰지 않았지만 토니나토도 있고 쭉 나열하면서 이강인은 이적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발렌시아 팬들 입장에서는 이 피터링 구단주 정말 싫겠죠. 싫죠. 근데 여러 가지 다 배제하고 피터림은 어쨌든 이강인을 팀에 잡아두고 쓰려고 하는 그거는 있어요. 맞아요. 이게 옳은지 그다음에 길게 봤을 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번 시즌 발렌시아에 남는다면 지난 시즌 대비 분명히 많이 뛸 것은 자명해 보인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발렌시아 그러니까 피터링 구단주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스타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강인이 생각보다 너무 잘 크는 아래 단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 이적 안 시켜도 되겠다. 그냥 이강인을 우리 프랜차이즈 아니냐. 이걸로 쭉 키우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시아의 스타를 영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플랜으로 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일자 수페르데포르테에서 보도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이강인 선수가 메인이 되는 기사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딱 그 기사의 주제는 로드리고 모레노가 하비 그라시아 감독의 플랜이 없다는 겁니다. 이적 시장에 나올 것이다. 로드리고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적설이 대두되는 선수 중에 하나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도 뭐 지난 시즌에 당장 저는 갈 줄 알았어요. 사실 저도요. 간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일단 남았고. 졸라 좋은 자원인데. 졸라 좋은 자원. 진짜 괜찮은 자원. 득점도 가능하고 도움도 측면 가능하고 다 되잖아. 가능하고 그리고 속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드리고 모레노 관련해서 이제 이적 가능성을 쭉 언급을 하면서
발렌시아 구단의 로드맵은 이강인을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기용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새로운 국면의 일부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선수의 이 포지션과 포메이션 이런 거를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딱 어디 딱 맞고 얘는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항상 스펙트럼 안에서 선수들을 표현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세컨톱이나 공미나 사실 한 끗 차이일 한 수도 끗 있어요. 차이죠. 그러니까 요새는 그 2선과 이제 우리가 흔히 1.5선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되게 불명확해요. 그래. 공격형 미드필더가 그냥 톱처럼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솔직히 맞아요. 말하면 이 펄스나인이라는 전술 자체도 스트라이커가 없는데 이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측면에 위치한 선수가 이제 반경을 넓게 가져가는 이제 그런 류의 전술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면 공격형 미드필더냐 세컨톱이냐 뭐 섀도우 스트라이커냐 이거는 사실상 같은 범주에 묶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그 선수의 성향이 조금 더 포워드스럽냐, 네, 아니면 조금 더 미드필더스럽냐, 네, 아니면 이 차이죠. 거기서 약간 측면으로 빠져 플레이하기를 좋아하냐. 네. 이게 진짜 선수들의 성향에 따라 그 안에서 나눠야 그렇죠, 되는 건데 그렇죠. 결국에 세컨톱. 근데 이거는 공미와 아주 되게 많이 다르진 않다. 결국에 이 얘기를 정확히 봤을 때 이강인을 조금 더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로 크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런 말씀을 하시는 팬분들도 있어요. 또 속냐? 많이 있죠. 네. 결국에 이러다 안 쓰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정말 풀타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 이적 내지는 이적이 가능한 팀이라면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쪽으로 가는 게 저도 더 낫다고 네. 봐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속적으로 만약에 뭐 한 80분 이상씩 계속 뛸 수 있고 한 시즌에 2,000분 이상 뛸 수 있다. 그럼 난 거기 가는 게 맞다고 봐. 네, 저는 구단이 이렇게 유망주 기용을 약속을 했어도 그러면 임대를 가는 게 맞다고 네, 봐요. 근데 그게 보장되지 않을 경우 혹은 만약에 이래저래 했는데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 안에서 발렌시아에 잔류한다는 상황 안에서의 우리가 어떤 국면으로 이 다음 시즌을 맞이할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하비그라시아 감독하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하비그라시아 감독이 과거에 유망주를 키워낸 전력이 있고 그리고 이 감독이 사사이를 쓰긴 하지만 유연성이 되게 좋은 감독이라는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하비그라시아 감독이 구상하는 이 포메이션 안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 세컨톱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 영상에 4-4-2 빼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네,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다. 예전에 마르셀리노처럼 곧 죽어도 4-4-2까지 고집하는 스타일의 감독은 아니다. 사실 마르셀리노도 유로파리그에서 3백을 쓴 적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망했죠. 네. 결과적으로는 망했어요. 근데 하비그라시아는 그렇게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한 경기를 위해서 3백을 꺼내들고 이런 유형의 감독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유연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왓포드 시절에도 이 전술을 몇 번 썼었어요. 4-2-2-2. 둘둘둘. 네, 4-2-2-2에서는 저는 현실적으로 측면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측 미드필더. 네,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이 측면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이제 이 경우에는 세컨톱보다는 그냥 고정적인 투톱으로 나올 것 같아요. 발렌시아가 예를 들어서 막시 고메스가 지금 아무래도 팀 내에서는 넘버원 스트라이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렌시아는 그러면은 이 파트너는 뭐 아무래도 곤살로 게데스 정도가 게데스. 생각이 되겠죠. 아니면 게데스를 윙어로 돌리고 상관없죠. 솔직히 얘기하면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옆을 이강인이 받치는 그림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나쁘지 예. 않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4-2-2들은 그래도 측면 쪽에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자, 그럼 4-4-2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4-4-2로 갔을 때는 플랫형이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아까 이야기가 됐던 세컨 스트라이커의 롤을 네. 여기서 이제 소화가 가능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일자형으로 두 선수가 동일선상에서 플랫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약간 처진 밑으로 내려. 그러니까 최근에 토트넘 경기에서 네. 무리뉴 감독이 4-4-2 한번 꺼내들고 손흥민 선수가 케인이랑 동일선상에 있을 때도 있고 그 아랫선으로 내려올 때도 있었잖아요. 혹은 케인이 내려와 줄 때도 있고 네, 케인이 저는- 그 밑에 내려왔을 때도 역할을 잘해주니까. 네, 저는 딱 그거라고 봐요. 그건데 이강인의 스타일상 조금 더 미드필더스럽겠지. 네, 조금 더 미드필더스럽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기용을 한다고 해도 측면적으로 빠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하비그라시아의 바로 전임은 보로였고
이 보로 앞서서는 셀라데스가 셀라데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계속 나왔었죠. 그러니까 본인도 중앙 성향이지만 측면 쪽으로 동선도 저는 계속해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측면에 게드스가 배치됐고 중앙에 이강인이 있다. 이 두 선수 스위칭도 저는 뭐 가능성이 불가능하지 있는 않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4-4-2지만 우리가 흔히 굳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자면 4-4-1-1 그렇죠. 이런 느낌이 되겠죠. 네, 이런 예. 느낌이 되겠죠. 자, 그리고 4-2-3-1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더 얘기할 필요 없지. 딱 네. 여기니까. 딱 중앙 공격형 예. 미드필더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린 부분이지만 이 감독이 4-2-3이 안 쓰는 감독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스타팅은 4-2-2 혹은 4-4-2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저희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 중에 좀 유연성 있게 이 포메이션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이강인 선수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가 스타팅에서 위치를 옮길 수도 있고 교체 투입을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강인의 어떤 잠재력과 여러 가지 능력을 보는 거는 아무래도 20세 이하 월드컵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정정용호의 이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를 쭉 봤을 때 초반에 팀 자체가 약간 이거 힘들다 맞아요. 라고 그랬다가 쭉 올라간 그 계기 여러 가지 계기가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3-5-1-1 정도로 전환하고 오세훈 밑에서 이강인이 완벽하게 공격적인 룰을 수행하면서부터 우리가 좋은 그 이강인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정용호 같은 경우는 이강인 선수에게 전술의 초점을 맞췄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 위주로 이제 선수를 살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팀 성적도 좋아졌어. 근데 사실 이 성인 무대랑은 좀 다릅니다. 다르죠. 이강인 선수 위주로 전술을 짤 수는 없어요. 아마 그렇게 되려면 이강인 선수가 이보다 훨씬 더 발전을 많이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막말로 이강인 선수가 진짜 뭐 홀란드급으로 잘한다고 치면 네. 그러면 저는 이강인 선수 위주로 전술을 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포지션은 다릅니다만 나이를 그렇죠. 얘기해서 이제 예로 든 나이와 거고. 그 기량을 생각을 네. 했을 때.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강인 선수가 그 많이 더 정도까지 보여줘야지. 아니니까.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앞서서 보도를 몇 개를 소개해드렸는데 그라시아 감독이 로드리고 모레노, 다니 파레오, 실러선, 케빈 가메이로를 이적 시장에 내놓기로 구단과 합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파레올.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과감한 선택. 그러니까 네. 제가 이 선수들을 쭉 보면서 든 생각은 이거 그냥 리빌딩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 완전 이거 물갈이거든 이 네, 정도는. 이거는 이런 주축 생각이- 어쨌든 멤버들이에요. 그리고 막시 고메스도 이게 좀 이게 생긴 게 베테랑 같아서 그렇지 어려요. 나 나이가 되게 개인적으로 어린 선수란 막시 말이에요. 셀타에서 모습만 보여주면 굉장히 훌륭한 스트라이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는 네. 이번 시즌 발렌시아에서도 그렇게까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위치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만 막시 앤 이 아스파스의 모습을 막시 앤 이강인이 보여줄 수도 있는 네. 거지 뭐.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막시 고메스가 한창 셀타비고에서 좋았을 때는 결국 4-2-3-1이었어요. 그러니까 4-3-3에 가깝긴 한데, 그러니까 4-3-3으로 봐야 되긴 하는데, 이 막시 고메스는 원톱 때 훨씬 더 좋았단 원톱이죠. 말이에요. 투톱 때보다는 그래. 원톱 때 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톱으로 배치가 된다고 해도 이강인 선수가 살짝 내려와서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세컨톱 역할을 수행을 해준다면 막시 고메스가 셀타 시절에 보여줬었던 장점도 저는 같이 살릴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 디테일적인 부분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다 다르죠.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마누바에오 같은 케이스도 지금 임대가 예정돼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막시 고메스의 가장 유력한 투톱 파트너는 말씀드렸듯이 게드스예요. 게드스인데 게드스가 측면 중앙을 다 오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강인 선수와의 이런 위치적인 스위칭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저는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적하지 않는 거 그 이전에 이강인 선수가 지금보다 조금 더 기량이 향상돼야 되고 분명히 현대 축구의 이강인의 플레이가 아주 딱 잘 맞는 그림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이강인 선수가 본인의 단점을 약간 커버하는 모습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게 뭐냐면 제가 올 시즌에 발렌시아 중계를 꽤 했잖아요. 초반에 잠깐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이강인 선수 나올 때마다 이제 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저는 활동량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 개인의 이제 이건 평가입니다. 뭐 객관적으로 이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느꼈던 건 조금 더 많이 뛰고 뭐 측면이든 중앙이든 더욱 자주 좀 오가는 모습을 보여야 이 뭔가 전방에 기용을 하고 설사 경기력이 좀 안 좋았더라도 이런 활동량적인 그렇지. 측면에서 기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을 것 그러면 같고. 어쨌든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오프더블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좀 봐도 이 공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이거는 진짜 제가 단편적으로 살짝 느낀 건데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 토트넘 이적했을 때 오프더블 지적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엄청 많이 받았죠. 동선 되게 겹치고 예를 들어서 쭉 직선으로 이렇게 선수가 공을 몰고 드리블을 해가면 이걸 측면으로 빠지면서 공간을 열어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손흥민 선수는 겹쳤어. 같은 많이 상황을 보였어요. 뛰면서 공을 그게. 달라는 제스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게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손흥민 다 고쳤잖아.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손흥민보다 지금 이강인보다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단점이 개선된 게 손흥민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강인 선수도 본인이 좀 뭐 종윤 형이 얘기한 이런 현대 축구의 스타일에 맞게 변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경기 내적에서의 본인의 이런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선행이 된다면 네. 이적을 해서 많은 활동, 많은 출장 시간을 확보하는 거 최고. 네. 그런데 지금의 감독과 달라진 상황이라면 발렌시아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만 개선이 된다면 여기서도 기회가 없지 않을 것이다. 네, 충분히 예.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재능 없는 선수가 절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의 그림은 이강인에게 기회를 좀 더 주려고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강인 선수의 몫이고 한번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이강인의 후속 보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